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63페이지부터 890페이지에 이르르는 마지막 필시베르거 책의 마지막 부분이 되지 않을까. 네, 맞네요. 그래서 천천히 읽어보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거 부분입니다. 863페이지. 하이데거는 야스퍼스와 나란히 독일의 실존 철학을 창시한 또 다른 한 사람이다.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자기의 스승 후설의 후계자가 되었으나 자기의 출발점인 현상학을 본질적으로 변화시켜 자기 자신을 넘어섰다. 저작은 존재와 시간부터 쭉 나와 있죠. 많이 들어본 사람이기는 하나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쓰여있는 대로 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64페이지입니다. 실존 존재론. 하이데거의 철학은 실존 존재론이다. 여기서 전면에 내세워져 있는 것은 자기일 수 있는 것을 호소하는 실존 해명이라기보다 오히려 존재자와 구별된 존재이며 따라서 제1철학을 근거 짓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제1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나 기타 형이상학자들의 제1철학보다 훨씬 더 깊이 거슬러 올라간다. 하이데거를 따르자면 종래의 형이상학 또는 존재론은 언제나 존재 자체의 자리에다 일정한 존재자를 예컨대 데카르트의 연장하는 실체, 칸트의 의식, 관념론의 이념 등을 끼워 넣고 있다. 그래서 존재 자체의 자리에다가 이런 것들을 끼워 넣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존재 자체로, 즉 존재론적인 것으로 파고들지 못하고 존재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여태까지 모든 형이상학을 쳐부수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형이상학 전체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형이상학을 진정한 기초 존재론 안에서 스스로에게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지는 부분이죠. 그는 우선 현존재, 즉 인간의 현존재를 해석함으로써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 이런 것은 칸트의 출발점이며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간의 현존재를 해석함. 물론 현존재는 이제 의식이 아니며 이렇게 된 데에는 야스퍼스에게 있어서보다는 약하다고 하더라도 키에르케고르와 니체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 우리가 읽어왔던 사람들입니다. 야스퍼스라든지 키에르케고르라든지 니체라든지 칸트까지. 그러나 이제 좀 우리가 안다고 하기에는 매우 얕게 읽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복습할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존재는 실존이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실존이 다시 세계 안에 있는 것, 옆에 있는 것, 함께 있는 것, 존재하고 있음, 이해하는 것, 직거림, 자기에게 고유한 가능성들을 파악하는 것, 자기 자신에 앞서 있는 것, 근심, 불안, 죽음으로 나아가는 존재, 무한에 던져져 갇혀 있는 것 등으로 간단히 말해 시간성으로 해석이 된다. 그래서 현존재에 대해서,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 그런 것이 이제 시간성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지점이 저는 되게 재미있고요. 그래서 현대 철학 그리고 실존 철학에 많은 수 관심이 있지만 또 쉽게 들어가기가 힘든 그런 지점이 있죠. 안다고 생각하는 만큼 또 모르는 게 좀 느껴지는 그런 쉽게 우리가 다가설 수 없고 또 다가선다고 했지만 그래도 저만치 멀어져 있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저는 하이데거입니다. 근심은 현존재의 기본적인 존재 양식이며 그리고 세계 안에서 만나는 존재자, 옆에 있는 것으로서의 세계 안에서 스스로 앞질러서 이미 있는 것이라고 정의 내려진다. 하이데거는 세계 안에 있음이라는 개념 때문에 이미 애초부터 관념론과 실제론을
넘어서 있다. 그래서 세계 안에 있음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관념론과 실제론을 넘어서 있다. 적어도 그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그를 따르자면 현존재가 앞서 있으며 사고는 현존재의 한 가지 양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 이제 근대 철학에서는 사고, 정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여기 현대 철학에 와서는 사고가 현존재의 한 가지 양상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의 이런 말은 놀라울 정도로 재빨리 사람들에 의해서 믿어졌다. 이제 사람들에게 전파됐다. 이때 이후로 그는 추종자들, 이제 여러 가지로 변형된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예컨대 사고는 존재의 사고다. 뭐 이런 것들 변형된 표현이래요. 정신은 언제나 세계 안에 있다. 인식의 문제는 형이상학적인 문제다. 관념과 실제론의 긴장관계 안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등등의 표현들이 쓰여지게 되었다. 저는 이제 이런 맥락들이 이제 어디서부터 비롯된 건지 그런 사상들을 또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지기도 하더라고요. 더욱이 사람들은 이런 것을 진보라고까지 생각하고 있다. 사람들은 칸트의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비판에 지쳤는지 간단히 비판은 걷어치우고 존재의 사고애로 달려갔다. 그런데 이것은 만약에 이런 짓이 있다면 비판 이전의 시대에 있어서처럼 그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록 존재나 존재론이라는 말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존재는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과 함께 내려진 결단 또는 때로는 자만심은 마비된 비판을 감춰버리고 진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저는 이 문장이 참 중요하다고 이런 것이 언제나 이미 세계 안에 있다는 말이 불러들인 결과다. 뭐라고 해도 하이데거 자신에게 있어서는 존재와 시간이 아직은 선언적 주관성 및 주관적인 본질 형이상학의 입장에 놓여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이런 것을 넘어서려고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넘어서려고 한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은 이제 주관적인 본질 형이상학에 입각한 이런 체계를 넘어설 수 있을지 궁금해지죠. 그의 추종자들은 이런 의지가 이미 성취되었다고 보고 있다. 하이데거가 목표로 삼고 있던 것은 실제로는 선언적인 주관성 이상의 존재, 즉 그것의 은총에 의해서 사고와 주관성까지 포함한 모든 존재자가 존재하게 되는 그런 존재다. 되게 어려워요. 인간학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실존 범주는 존재론적이 아니라 인간학적, 윤리학적, 오히려 심리학적이며 더 나아가서는 비관적으로까지 들리기도 한다. 그래서 그는 존재와 시간에서 이 책이 삶의 철학이나 윤리학적으로 이해되는 것을 경계하고 기초 존재론에 바탕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극적, 비관적 삶의 기분을 다루는 철학자라는 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앞부분인 것 같아요. 삶의 철학이나 윤리학적으로 이해되는 것을 경계하고 기초 존재론의 바탕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고 이 책이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이데거에게 있어서는 인간과 실존이 아니라 오로지 존재만이 철학하는 것의 주제다. 그래서 존재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항상 뽑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실존으로부터 자기를 벗어나는 것으로 존재자와 존재, 인간과 존재라고 해서 존재에 관련된 내용 설명들이 조금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존재와 존재론, 존재와 존재자 뭐 이런 것들 궁금해지죠. 867페이지입니다. 플라톤의 진리론 이후 하이데거의 본래적인 기초 존재론적인 관심사가 점점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특히 실존에 관해 글을 쓸 때 괴상한 방법을 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궁금해지죠. 이때부터 하이데거는 실존이라고 쓰지 않고 자기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쓰고 있다. 그래서 자기를 벗어나는 것과 기존의 실존은 무엇이 다른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의 뜻은 다음과 같다. 존재자는
존재 없이는 없으며 존재자는 자기를 벗어나 존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존재자는 자기 자신의 안에, 즉 어떤 고집 안에 틀어박혀 있질 않고 언제나 중심을 벗어나 있으며 존재자의 옹호하에 살아갈 수 있기 위해 존재 자체 안에 끌어들여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정확히 말하면 자기를 벗어난 존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상이다. 이 부분은 저는 참 중요한 지점이다. 그러나 이제 좀 한 번에 읽히지 않는다 해서 여러 번 읽어보기도 하는데요. 지금 또 읽어보니까 잘 들어오지 않아서 한두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재자는 존재 없이는 없으며 존재자는 자기를 벗어나 존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며 존재자는 자기 안에, 즉 어떤 고집 안에 틀어박혀 있지 않고 언제나 중심을 벗어나 있으며 존재의 옹호하에 살아갈 수 있기 위해 존재 자체 안에 끌어들여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정확히는 자기를 벗어난 존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상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아직 있지 않고 비로소 존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미 존재 안으로 뛰어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말하고 있는 뜻은 분명한 것 같다. 즉, 여기가 중요하죠. 존재 자체는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바의 것이다. 존재는 1차적으로 존재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존재는 그 형태적으로 자기를 벗어나 존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존재자는 또 한 번 탈중심적으로 벗어나 있는데 또 한 번 존재의 옹호하에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자기를 벗어나서 존재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이 문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우리가 좀 모순적으로 느껴지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그런 경계를 둔 구분, 이분법적인 사고 이런 것들 안에서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사실 그 구도를 깨뜨려서 생각해 본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시를 찾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현대 철학의 좀 주요한 그런 개념으로 작동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러하죠. 이런 말은 특별히 인간에게 들어맞는다. 사르트르가 우리는 오늘날 인간만이 있는 상황 속에 있다고 쓰고 이런 일의 증인으로서 하이데거를 끌어들일 수 있다고 믿었던 것에 대해서 하이데거는 바로 그렇지가 않다. 우리는 특별히 존재만 있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 있다고 대꾸한다. 하이데거에 있어서 인간은 존재를 자기 자신 안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를 벗어난 존재 안으로 넘어가는 것, 즉 자기를 벗어나 있는 것인 한에서의 인간일 뿐이다. 그래서 자기를 벗어나 있는 것에 한해서의 인간, 이런 규정 아니면 설명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주관주의가 말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하이데거에 있어서는 인간의 주관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의해서 주관이 된다. 즉, 주관은 중심을 벗어나 있다는 사실과 막스 밀러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주관이 모든 것을 사고 안에 끌어모으는 곳인 칸트 학파의 로고스가 아니라는 사실, 또 주관은 다른 뜻의 로고스, 즉 존재 모음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며 이 모음으로 스스로를 집중한다는 사실 등등에 의해서이다. 계속 중요한 문단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존재가 아니며 또 존재의 주인도 아니고 오직 존재를 지키는 자이고 목자일 뿐이다. 존재가 자기의 은총을 선사하는 곳은 인간의 사고와 언어다. 이 문장도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존재가 자기의 은총을 선사하는 곳은 인간의 사고와 언어다. 여기에서 존재는 스스로를 드러내고 훤히 보여준다. 사고와 언어에서. 이렇게 해서 진리가 태어난다. 언어는 존재에 의해서 눈앞에 나타내어지고 존재에서 간추려낸 존재의 집이다. 인간은 존재의 진리를 지키고 이것에 귀를 기울인다는 점에서 이 집 안에 살고 있으면서 자기를 벗어나 있다. 이 문장도 되게 좋죠.
우리들이 보통 인간을 실체라고, 즉 자립해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과는 반대로 여기서의 인간은 순수하게 자기를 벗어나고 있다. 벗어나 있다. 인간의 본질을 자기를 벗어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본질은 존재와 이 존재의 개방성에 비해서는 인간은 완전히 공허하다는 것, 즉 자기를 벗어나 있는 것 자체이며 따라서 아무 내용도 없고 본성도 없고 본질도 없다는 뜻이다. 인간의 자기 자신 안에 서 있지 못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본질은 실체의 범주에는 절대로 이해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고, 막스 뮬러의 말이고요. 칸트, 셸러, 야스퍼스 이들이 인간의 인격이라고 파악했다고 말하는 것을 참조하면서 존재는 언제나 세계를 벗어나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존재를 그저 손안에 있는 사물들과 구별하기 위해서는 가끔 이 우리가 말할 때 다자인 할 때 사인 그리고 SEYN 이제 해서 I 대신 Y를 썼다가 쓰거나 뭐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끔 이 존재라는 단어를 쓰거나 혹은 거의 인쇄된 일은 없지만 X표를 친 이 표기로 쓰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인 다자인 할 때 사인 그 표기를 X표를 친 채 표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구별을 위해 하이데거가 쓴 전형적인 개념은 존재론적인 차이라는 개념이다. 그래서 차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요. 즉 존재 자체는 그것이 본질성이건 존재하고 있는 사물이건 간에 존재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존재를 이런 존재론적인 차이의 시각에서 보지 않고 그저 존재자의 관점에서만 사고하는 것은 존재의 망각이요. 세계나 주관적인 이성애로 타락한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것을 보면 하이데거의 본래적인 존재론적인 관심사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이데거의 존재론은 앞에서 우리가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었던 어떤 것들과는 좀 다른 일면이 있고 그런 일면을 어떤 일련의 메커니즘처럼 이해를 하게 된다면 사실은 많은 것들을 새로운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지점들에 대한 생각들이 열리게 됩니다. 물론 쉽지 않겠죠. 869페이지입니다. 하이데거는 독일 관념론의 주관주의건 인간 중심적이기도 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본질 형이상학의 주관주의건 간에 모든 주관주의를 반대한다. 왜냐하면 본질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결국 주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있어서의 본질은 사고하는 주관에게는 본질적인 것이다. 또 본질은 존재의 척도를 내포하고 있는 주관의 창조적인 지성이다. 왜냐하면 이 창조적인 지성은 즉 전형적으로 데미우르고스의 비유에 의해서 따라서 기술적인 사고 형식을 수단으로 해서 이해되는 신의 정신 안에 있는 이념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기술적인 사고 형식은 미리부터 설정된 목적을 고려하면서 주관적으로 만들어진 것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형이상학은 아직도 계속해서 파괴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 지점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데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이런 충분치 못한 형이상학을 반대하는 주장들은 하이데거와 그의 추종자들의 모든 저작들의 한결같이 흐르고 있다. 그러나 가끔 제 맘대로 해석되기도 하는 그런 개별적인 의견들에만 매달려 있지 않은 사람은 이런 주장들이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주장들은 그저 인상만 심어줄 뿐이다. 셸링과 헤겔의 철학 전체를 바라보는 사람은 당장 여기 모순을 지적해낸다. 일찍이 칸트도 이렇게 좁게 이해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이런 잘못의 진정한 근원은 실제로 유럽 형이상학의 특징을 만들어낸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다. 그래서 모든 이데아론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맥락을 지적을 하죠. 근데 사실 참 벗어나기가 쉽지 않죠. 니체와 마찬가지로 하이데거도 그리스시의 비극 시대에 머물고 있다. 그 시대에는 존재는 아직도 암시적이었다. 하이데거와 그 추종자들을 따르자면 개념을 가지고서 사고하는 사람인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이데아의 멍에에 억눌러 있었다. 이것이 존재망각의 전형적인 복이다. 그리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글들은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다. 낡은 가치를 뒤집어 엎으려고 해도 니체도
이 세상에 타락해버렸다는 것이다. 이런 니체 역시도 세상에 타락해버렸다. 하이데거가 비로소 존재를 망각에서 이끌어내어서 존재가 있게 하는 데에 마음 쓰려고 하고 있다. 낡은 형이성학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낡은 형이성학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니체까지를 포함한 낡은 형이상학. 요런 서술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니체까지를 포함한 낡은 형이상학은 허무주의의 역사라는 것이다. 그래서 허무주의의 역사. 요런 문장을 조금 더 제가 자세히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 지점을 위해서 저는 좀 그 목표를 향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어서 하이데거 부분이 연결돼서 나오고 있고요. 877페이지에서는 이제 프랑스 실존주의라고 해서 사르트르라든지 이제 본질에 대한 반대를 하는 이제 마르셀과 더불어서 20세기의 로고스, 비호학과, 신실증주의, 분석 철학까지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분석 철학 부분도 저는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채 한 장이 되지 않아서 좀 아쉽고요. 이호 논리학도 많은 수 지금의 논의와 되게 관계가 깊죠. 하이데거의 논의와. 그래서 아마 앞으로 조금 더 읽을 기회가 있다면 이제 이어서 이런 논의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힐시베르거 시대와 그리고 나라와 학문적인 병향성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읽고 있는 하이데거 정도가 현대 철학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좀 더 좀 우리가 공부를 할 기회가 있다면 나중에 이제 프랑스와 그리고 영국에 넘어간 이제 분석 철학까지도 하이데거와 더불어서 어떤 존재론적인 영향력이 어떻게 드리워져 있는지 그런 지점이 더 알고 싶어지는 부분들입니다. 다시 맥락으로 돌아가서요. 870페이지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니체까지를 포함한 낡은 형이상학은 허무주의의 역사다 라고까지 읽었죠. 잘못 해석된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870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하이데거와 그 추종자들의 견해다. 그런데 형이상학의 역사에 대한 하이데거의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다. 물론 플라톤이 개념, 이념, 본질 등에 의해서 따라서 그 한계가 우리들의 자명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고수단에 의해서 존재 자체가 재현된다고 하거나 그런 곳을 하나하나 지적해내는 일은 쉬운 일이다. 그런데 물론 플라톤은 이런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한계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의 철학 전체의 의의는 바로 이런 한계를 넘어서는 거다. 그래서 철학자 왕은 일생 동안 변증법을 구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철학자 왕들은 하나의 개념에서도 또 그들의 철학에서도 절대적으로 전체의 진리를 갖추지 못한다. 변증법은 절대로 완성된 채로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존재를 요런 말들 재밌죠? 절대로 완성된 채로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존재를 개념들의 유사성이라는 무한한 길을 거쳐 차근차근 추적해가는 것 이외에 또 다른 어떤 뜻을 지니고 있는가. 동굴 안에 얽매여 있는 자들만이 존재하고 있는 형태로 전락하고 만다. 그러나 프로네시스와 누우스를 가지고서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잘못된 형태 없이 생각하는데 이런 정신의 자유회로 나아가는 것을 신플라톤주의자들은 특별히 자기들의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또 아우구스티누스와 에크하르트, 다양한 개념들, 다양한 대상들, 구체적인 표상들이 없는에 대해서는 그런 인식을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 따라서 이런 것은 분명히 존재 망각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잘못 해석된 형이상학들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추구되고 있는 것은 바로 파르메니데스가 말하고 있는 사고와 동일한 존재다. 이 두 사람들은 분명 일자의 존재론적인 차이도 알고 있다. 이 일자는 어떤 이름으로도 명명될 수 없기 때문에 부정의 부정을 거치는 과정에서는 모든 이름들이 다 붙여질 수 있다. 여기서도 이미 개념들은 언표가 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것을 개관하는 사람은 하이데거가 형이상학의 역사를 얼마나 잘못 해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데아의 분리의 멍해라는 챕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의 배후에 어떻게든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는 도처에 유령처럼 나타나고 있는 플라톤의 이데아를 일종의 분리라고 특정 짓는 것과 칸트 이후로는 물론 기체화된 개념이라고 특정 지은 것인데, 그러나 부정의 부정은 완전히 특수한 인식 양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일종의 분리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전면적인 분리는 아니다. 네, 요런 지적이 저는 중요한 것 같고요. 에피스테메는 누스의 길은 언제나 우선은 감각을 거치게 된다. 플라톤은 글자 그대로 이런 말을 하고 있으며 형이상학은 이 말을 잊지 않고 있다. 플라톤의 이데아와 후세의 모든 본질들은 개별적인 것과 관계 맺고 있으며 또 거꾸로 비록 이 관계가 본질성의 진정한 본질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것은 본질에 관계하고 있다. 플라톤의 이데아는 하이데거가 형이성학이란 무엇인가의 제5판에서 존재에 관해서 존재는 존재자 없이 있었던 일이 없고 존재자는 존재 없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사정에 처해 있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확신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그는 몇 년 전에 존재는 존재자 없이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약간의 모순 지점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혹은 우리들이 어떤 종류의 분리라고 말했던 것과 같이 어떤 뜻으로 그렇게 이해된다고 하는 것일까? 이것은 하이데거가 부당하게 단죄한 유럽의 형이상학의 창시자 플라톤이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일 거다. 하이데거의 역사적인 해석들은 되게 매우 훌륭하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그의 해석은 키케로가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했었던 자의적인 엉뚱한 해석이 되는 때에도 자주 있다. 이런 것은 이미 매우 잘 지적되어 있고 이런 것은 하이데거와 그의 추종자들에게는 거의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오직 기술 과학적인 문제일 뿐이고 철학적인 사상 자체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따라서 사람들은 쉽사리 대책을 세울 수가 있다. 하이데거가 자기의 교수 자격 청구 논문 둔수 스코투스의 범주론과 의미론에서 스코투스의 것이 아니라 토마스 폰 에어푸르트의 것인 한 이 저서를 해석해도 그를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논문은 하이데거로부터 시작되는 해석의 양식을 위해서 나쁜 징조가 되고 있다. 이 논문 자체가 하이데거의 해석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나 봐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쯤은 내버려 둘 수가 있다. 중요한 문제는 보다 더 큰 것, 즉 존재다. 이제 하이데거가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존재란 무엇인가 하는 것일 것이다. 이 지점이 사실은 가장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많이 이야기되는 지점들이기도 하죠. 이제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논리를 펼쳤던 하이데거에게도 우리가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존재한다는 걸 여기서 언급을 해준 부분인 것 같고요. 이 지점들은 아마도 전공자들에 의해서 여러모로 이야기되어지는 부분이 아닐까, 충분히 아마 이야기가 됐을 것 같아요. 시점으로 따져봤을 때. 그래서 이런 지점에까지 저는 좀 딥하게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많은 것도 별로 없기도 하고. 그래서 존재 자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만이라도 제대로 잘 알아갈 수 있다면 오늘 그리고 이후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872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주된 문제는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존재 자체란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선명하지 못하고 어렵고 자주 이해될 수 없는 그런 하이데거의 언어와 그의 철학의 미완성이 이런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한다. 무인가라고 쓰여 있죠. 우리는 이미 잘못된 이해들을 지나치게 많이 해왔다. 존재는 무 안에 들어가 있다. 뭐 이런 것들. 이미 해겔이 말한 바와 같이 존재는 무와 동일하며 무는 불안 안에서 드러난다는 등등 이런 말은 허무주의라는 비난을 받게 하죠. 여기서는 이제 문장이 좀 많이 잘 이해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감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이 뜻했던 것은 존재 그 자체, 존재론적인 것,
원래 존재자의 구체적인 규정을 갖고 있지 않고 거꾸로 존재자는 존재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존재 자체는 존재자와는 달리 아무 것으로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존재는 이런 존재는 존재적인 것에 비하면 빈 하나, 방금 말한 하이데거의 세계의 불안에 관한 헛소리에 마주치기 위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은 존재의 은총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이러한 한 이 무는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풍부한 것이다. 여기서 좀 해석이 필요해지죠. 그래서 불안은 삶에 대한 위협이 아니며 불안 안에 도사리고 있는 공포는 존재 자체를 모든 것들의 본질이라고 경험하기 위해 존재자의 대열에서 벗어져 나와 있는 것일 뿐이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한다면 오늘 많은 걸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하이데거의 존재는 고전적인 뜻의 존재 그 자체이고 신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사르트르와 다른 사람들이 하이데거를 무신론자라고 보는 것에도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하이데거 자신은 존재, 그것은 신도 아니고 세계의 근거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문장도 무신론을 확인시켜주는 것도 아니죠.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은 무신론자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뜻이고요. 존재의 문제 전체는 유신론이나 무신론이나 하는 물음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네, 저도 이 지점에 동의를 하고요. 이 문제는 아직 논쟁의 전선에 떠돌고 있다. 우선은 존재 그 자체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존재가 존재자 일반이 아니라는 것은 옳다. 그렇겠죠. 존재라는 것이 존재자들의 일반이 아니라는 것. 이거는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재빨리 존재는 현실태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즉, 존재는 자기 스스로를 한정해서 수용하고 유한화하는 것의 양태로서 스스로부터 본질을 생산해내는 그런 존재론적인 근거일 뿐이고 또 동시에 본질 형이상학들을 최종적으로 개별화하는 것으로서의 진료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제 밀러가 되게 잘 첨예하게 설명을 잘 해놓았네요. 근데 여하튼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밝혀진 것은 하이데거의 중요한 관심사는 역사성으로서의 존재. 이제 여기 우리가 그냥 존재를 얘기할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시간성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죠. 그래서 여기서의 역사성으로서의 존재라는 것이다. 이 지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즉 존재와 시간에서 제시된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 시간으로부터 존재로 나아가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으나 거꾸로 존재로서의 역사를 인식하기 위해 존재로부터 시간으로 나아가는 되돌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 이런 지점이 좀 근데 그게 가능한지는 또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도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역사의 본질, 역사의 역사성 뭐 이런 얘기들 얘기할 필요가 있겠죠. 으로서의 존재. 이것은 바로 우리 시대의 문제이며 네, 동의합니다. 이미 되돌이킬 수 없는 역사 감각의 문제다. 낡은 본질 형이상학은 정적이며 오늘날에는 쓸모없다고들 말한다. 여하튼 모든 것이 반드시 역사일 수만은 없다. 즉 모든 형식들이 온통 상대성과 형태도 없는 흐름 속으로 해체되어 버릴 수는 없다. 이런 것을 매우 분명하게 말한 사람들은 바로 상대성과 역사주의의 철학자인 딜타이, 프렐치 두 사람이다. 이들은 상대적인 것 안에서 절대적인 것을 찾아 헤맸던 것이다. 하이데거도 이들과 같이 존재론 이전의 근원적인 근거를 찾고 있는데 이런 근거의 바탕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그의 상대성과 일회적인 타당성, 특정한 규범들의 타당성 안에 있는 생성이라는 점. 다른 하나는 이런 상대성과 일회적인 타당성이 시간화와 유한화를 넘어서 있는 것이라고 인식시켜주는, 따라서 역사와 역사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상대성과 일회적 타당성 안에 있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수 있는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에서 말한 근원적인 근거를 내용과 함께 말로써 표현하는 것이다. 저도 말로써가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근데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무엇, 어떤 것, 뭐 something이 있긴 하죠. 근데 그것이 있음으로써의 그 느낌으로만 그쳐버리면 사실 그 전통 현이성학에 다시 한번 우리가 몸을 내던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와닿지는 않을 수 있겠고요. 완벽한 어떤 지칭이나 표현이나 설명 자체가 불가능할지언정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든 말로써 표현하는 것을 시도를 한다면 그것들의 누적 안에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조금씩 구체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지점들이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관해서 헤겔에서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럼 하이데거에서는 그런 것으로서 만족하지는 않는다. 그에게 있어서도 헤겔도 이미 존재적인 형이상학자다. 하이데거는 개념적인 사고보다 훨씬 더 엄밀한 한 가지의 완전한 새로운 사고를 찾아 헤맨다. 그를 위해서 이런 사고는 아직 있지 않다. 그래서 존재는 아직 내용적으로 말해질 수가 없다. 이 부분이 핵심이죠. 존재는 내용으로 말해질 수가 없다. 도대체 우리들은 존재에 관해서 그것이 무엇임을 물을 수 있을까? 무엇임이 이제 그것이 내용이고 의미라면 없다가 정답이겠죠? 하이데거는 존재에 관한 물음에 대해 그것은 그것 자신이다라는 꼭 한 가지만의 긍정적인 답을 하고 있다. 그것은 그것 자신이다라는 동어반복적인 얘기이죠. 요청사항이 많았던 새로운 출발에 비해서 이런 대답은 충분치가 못하다. 그러나 역사가 바라던 바의 것이 되려면 모든 역사는 존재에 있어서의 근원적인 사건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프라이부르크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침묵을 지킬 수도 있어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모두 다라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니체를 생생하게 회상할 수 있는데 니체도 언젠가 자기의 가치들에 관해 말하고 다른 모든 것들은 불충분하다고 선언했으나 그의 새로운 가치포는 글로써 써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일종의 존재 신비주의와 존재 낭만주의인데 이 두 가지 주의들에 의해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이런 내용이죠. 이런 것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은 존재를 해명하려는 마지막 시도로서의 사건이라는 개념이다. 그래서 사건으로서의 존재. 그래서 오늘날 현대 철학자들이 말을 하는 사건이라는 개념이 또 떠오르게 됩니다. 물론 다른 맥락에서의 설명이 좀 필요하긴 하죠. 후기 하이데거는 존재라는 말 대신 진리라는 말을 즐겨 쓴다. 진리란 유명한 이거 뭐라고 읽어도 될까요? 아레테이아에 관한 해석같이 여태까지 감춰져 있던 것들이 스스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말한다. 우리는 이것이 드러남을 생기게 하여 우리가 최근 동향들을 좀 파악해 봤을 때 스스로 드러내는 것 그리고 드러남, 진리에 관해서 많은 수 연결을 지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현대 철학에서. 우리들은 바로 이런 드러남을 생기게 하여 스스로에게 오도록 해야만 한다. 그래서 진리날의 진리에 관한 정의는 들어맞지를 않는다. 진리는 원래 명제에 깃들어지지 않고 진리의 본질은 자유다. 이것 진리는 존재자가 자기를 벗어나 드러나서 존재하게 하는 것으로서의 너울을 벗는다. 즉 밝혀진다. 이게 인용문이었는데요. 그래서 남은 것은 사건을 기다리는 것뿐이다. 그리고 또 존재를 망각으로부터 빼앗아오는 것으로서의 인식도 이런 기다림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사건을 기다리는 것. 사건으로서의 존재가 설명이 되죠. 여기서도 또 유명한 문장이 나오죠. 진리는 잠깐 드러났다가 당장 숨어버린다. 이제 진리는 존재와 뒤바꿔 놓을 수 없다. 진리는 개연적인 있음법칙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긍정하고 반대하는 부정하는 이유를 올바르게 조종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발명법, 즉 토포스론의 옛날 기술이 필요하게 된다. 이런 것을 존재의 토포스론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다시 하이데거가 우리들로부터 빼앗아 버리려고 했던 그런 곳에 즉 제한된 개념들과 명제들에 와 있는 것이
아닐까. 사실 이게 거꾸로 돌아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존재로부터 시간으로 나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오직 존재자로부터 존재애로만 나아가고 있다. 이런 것이 딜타이를 능가하고 있는 것일까? 혹은 우리들은 해결에 있어서처럼 전체 진리를 기다려야만 하는 것일까? 전체 진리, 총체성 이런 것들. 그렇다면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을 들이고 있는가?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형이상학의 역사를 잘 비판할 수 있다. 형이상학의 역사 비판. 이제 기존에 우리가 생각해 오던 자꾸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끊어내야 될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이데거적으로 계속 생각의 연속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문장으로 읽혔습니다. 더 좋은 것은 새로운 것, 완전히 다른 것, 다른 형이상학, 즉 다시 형이상학으로 되지 않고 일종의 초형이상학인 그런 존재와 따라서 시면과 비근거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나 혹시 시임과 동시에 진리인 존재의 새로운 신비주의와 새 낭만주의를 모든 형식으로 확립해주는 것, 그런 것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이 문장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서서 특정 문단들 혹은 문장들이 길어져서 왜냐하면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이데거를 설명할 때는 이것이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짧게 끊어서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불가능한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게 끊어서 자꾸 쉼표로서 끊어서 연속되게끔 이어지게 만드는 그런 서술 자체가 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점의 느낌도 듭니다. 우리는 여태까지보다도 한층 더 하이데거를 예술가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는지 그렇죠. 일상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단어와 단어 사이의 그런 어떤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문학적으로 은유로서 비유로서 잠깐 언뜻 그 느낌으로서밖에 드러낼 수 없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존재를 이해하기까지 그런 언어의 선택 역시도 되게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는 그의 저서 니체는 그의 짜라투스트라이고 그 이상 더는 아는 것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조금도 침착하지는 않게 반론하고 있다. 하이데거는 니체에 관해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타당한 주장들이죠. 시골 접장들이나 그런 반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반론은 한 사상가에 관해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제다. 그 이상 더, 그 이상 더, 뭐뭐 않다라는 말은 진보가 꼭 필요하고 계산을 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분야에 속하는 말일 것이다. 철학에는 진보가 없다. 그래서 퇴보도 없다. 여기에는 그것이 그 자체냐 아니냐 하는 물음만 있을 뿐이다. 좋은 말이죠. 진보, 철학에서의 진보 이렇게 얘기한다면 좀 뭔가 이게 다른 결이 맞지 않은 언어들끼리 이제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느낌들이 듭니다. 일종의 비문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럼 철학이 예술이란 말인가? 이런 말도 좀 비하게 가깝죠. 예술로서의 사고라는 말인가? 왜냐하면 시골 접장도 사고 자체는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바르게 사고하는 자가 하이데거냐, 니체냐, 혹은 과학자들이냐 하는 문제를 결정짓는 데는 아무런 강제적인 명령도 없다. 특히 자기 자신의 문제에 관해서는 더더욱 그렇다. 예술, 신비주의, 낭만주의로서의 사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은 물론 다 다른 문제다. 그러나 이런 것도 기술의 시대에는 필요하고 이제 필요성의 문제도 사실은 다른 문제죠. 무언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이데거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하이데거만이라도 한번 읽어봤다는 데에서 되게 의미가 클 것 같고요. 뒤에 이어지는 사르트르 그리고 마르셀 그리고 로고스에서 등장하는 다른 개념들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쓰여 있는 만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 안에서 읽고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사르트르를 대표자로 삼고 있다. 얘기를 하죠. 장폴 사르트르는 철학자라기보다는 시인이라고 해야 좋을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네요. 그의 희곡들과 철학적인 저작들은 프랑스에서는 히스테리라고 할 만한 소용돌이를 불러일으켰다. 하이데거를 끌어들여서 하이데거의 개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하이데거 자신은 휴머니즘에 관한 편지에서 분명히 사르트르와 거리를 두고 있다. 사르트르도 본질 형이상학에 반대하는 태도를 취하고 이 형이상학의 낡은 현상 형식을 예지의 세계의 바탕에서 존재하는 관찰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적인 데미우르고스가 공작하는 인간으로서 세계와 인간을 만들어낸다. 종이를 자르는 칼이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의 정신 안에 있는 이념을 따르면 안 되는 것처럼 인간도 그렇다. 그러나 사르트르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 휴머니즘 이런 것을 거부한다. 그를 따르자면 근세의 무신론자들도 이 낡은 기술적인 사고회로 전락했다. 사실 이들은 인간의 신의 정신 안에 있는 이념에 따라 규제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 대신 하나의 다른 앞서가는 정의를 내세워 인간을 이 정의 속으로 밀어넣는다. 예컨대 인간 일반이라는 정의에 밀어넣는다. 본질에 앞선 실존, 자유는 숙명이다 등등에 대한 내용들이 사르트르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이제 관계를 뒤집어서 실존을 본질에 앞서가게 합니다. 이때 그는 실존을 독일 실존 철학의 판에 박힌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본질과 실제의 대립에 맞춰서 이해를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첫 번째 것은 그의 현존재, 그의 고유한 의지, 개인적인 행위다. 인간이 신의 자리에 들어서고 자기 자신의 본질 자체를 형성한다. 그래서 실존주의는 첫 번째, 인간은 자기 자신이 만드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 여기에도 마르크스주의, 도구주의와 있어서 마찬가지로 실천에 대한 요구가 있고 이 요구는 이제 급진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적으로 자유롭다라고 마무리합니다. 본질에 앞선 실존이라는 개념을 세우게 되죠. 그러나 이 자유는 선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유는 숙명이다라는 878페이지 맨 아래쪽 문단입니다. 인간은 자유회로의 숙명이 지워져 있습니다. 이제 왜 숙명이라고 하는지. 자유가 온전한 자유일 수 있기 위해서는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것, 즉 신에 대한 신앙, 진리 및 가치 등이 이젠 있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고독하고 의지할 곳 없이 적대적인 세계에 있으며 자기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있으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있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무 속으로 가라앉는 계속적인 위험 속에서 발판이 없는 것으로부터 발판을 주술적으로 이끌어내려고 하는 아무런 발판도 없이 애쓰고 있는 그런 것이다. 막스 밀러가 얘기하고 있죠. 사르트르는 급진적인 허무주의자요 무신론자다. 하이데거는 무의 존재로서 바탕이고 동시에 충만함이지만 신학에 대립하지 않고 그런데 사르트르는 18세기 프랑스 유물론 무신론자와 마찬가지로 파괴적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르트르의 태도는 전적으로 과거에 뿌리박고 있으며 오로지 이 급진성 때문에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평가되고 설명되고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880페이지부터 쭉 이어서는 기호 논리학 그리고 이제 데이비드 의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고요. 신실증주의라고 해서 슐리크, 카르나프, 프랑크, 하이글, 포퍼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신실증주의자가 어떤 것인지를 좀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분석 철학 부분 886페이지 언어 분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무어, 브래들리 이런 사람들이 나와 있죠. 우리가 이제 언어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러셀과 더불어서 당연히 계속적으로 보게 되는 철학자들인데요. 저는 이제 요 비트겐슈타인에 대해서 읽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887페이지 분석 철학 중에서 비트겐슈타인이 언급이 되죠. 여기 이제 영국에서 말해주고 있는 바를 따르면 언어 분석가들에게 있어서 신실증주의 또는 논리실증주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미 러셀 이후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기호 논리학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라일이라는 사람과 더불어서 또 나오고 있고요. 모든 철학은 언어 분석이어야 한다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견해로 이해될 수 있는데 모든 철학은 언제나 항상 언어 분석이었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언어 분석에 대한 이제 그 지점에서 집중했던 다른 학자들, 코플스턴이라든지 이제 언어에 대해서 다루었던 사람들을 이 20세기의 로고스라는 대제목으로 묶어 놓고 이 전체 책에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되게 저는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좀 어려운 지점이기도 하죠. 우리가 아까 이제 하이데거를 다루면서 하이데거의 이야기들을 그냥 읽기만 하면 되게 말장난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뭐 존재론, 존재자, 존재론적인 것, 뭐 이렇게 해서 말장난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체계를 배워 볼 수 있다면 여기에서 20세기 로고스에 해당하는 챕터들, 분석 철학이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철학은 언어 분석이어야 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점 재밌는 부분으로 여기 우리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읽어왔던 서양 철학사 학원 요하네스 hirschberger의 강성인님의 옮긴 판으로 보았던 이 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풀님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또 재밌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스케줄이 잘 맞지 않아서 이렇게 밤늦게 읽어보고 또 이제 너무 늦게 드리면 우리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 좀 그렇지 않게끔 저는 빠르게 읽고 나름대로의 느낌, 간단한 느낌을 전달하는 쪽으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두 번째 혼자 찍는 영상임에도 좀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던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철학사를 보게 된다면 또 다른 어떤 얘기를 더 할 수 있을까 기대 반 그리고 좀 우려 반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1년 넘게 작년 8월에 시작을 해서 올해 12월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한 1년 6개월 정도 진행이 되었던 것 같고요. 크게 욕심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1주일에 30쪽 정도는 크게 어렵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는데요. 생각보다 더 어려웠고요. 그게 아마 인제 개인적인 어떤 배경 지식이라든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오해의 소지를 좀 내 나름대로 좀 씻어 내려가면서 새롭게 배워간다는 생각으로 읽어 내려가다 보니 오히려 더 좀 오래 걸렸던 것 같기도 하고 좀 읽긴 읽고 우리가 진도가 나가긴 나갔으나 '이게 정말로 내가 아는 것이 맞는가.'라는 고민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좀 무겁게 다가왔던 것 같은데요. 좀 이번 참에 다시 한번 털어내겠습니다. 네.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면 좋겠지만 또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 좀 겸손한 위치에서 더 읽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좀 가감하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방송보다는 읽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류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류에 대한 지적도 너무 좋은데요. 오류에 대한 지적만은 싫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절하겠고 지적과 더불어서 새로운 방향성, 새로운 책 아니면 새로운 관점들이 적혀 있는 출처들을 같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게 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마무리로 뭐 어떤 인사를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로 저희가 또 새로운 책을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마무리는 또 다른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더 가볍게 털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좀 기분 좋게 맞이하는 쪽으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연속으로 계속 읽어 나간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또 금방 다른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